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세고전학파랑 세케인작파를 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세고전학파에 대해서 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케인작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케인작파, 여러분 세자가 세고전학파랑 세케인작파 둘 다 공통돼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 세자 같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리적 기대, 요게 세자에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미시적인 최적화가 여기 최적 선택, 요게 이제 세자에 담겨 있는 의미예요. 자, 그리고 케인즈라고 돼 있잖아. 요 케인즈는요 고전학파와는 달리 가격 변수가 신축적이지 않고 경직되어 있습니다. 경직이다. 자, 가격이 신축적이면 바로바로 불균형이 균형으로 조정되는데, 이렇게 경직적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우선 내용을 보면서 정리할게요. 첫 번째, 기본 가정.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1번에 보시면 합리적 기대 밑줄 치시고, 가격 변수가 신축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직적이다. 그래서 시장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연구 방향 이렇게 있습니다. 연구 방향. 자, 앞에서 얘기했던 뭐 합리적 기대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세고전학파랑 겹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합리적 기대를 비록 받아들일지라도 이렇게 가격 변수가 경직적인 경우에는 여전히 정부의 안정화 정책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끌고 가고요. 근데 왜 가격이 경직적이야? 이거에 대한 이유를 이전에는 좀 설명을 디테일하게 하지 못했는데, 세케인작파는 그걸 미시적인 최적화의 원리를 이용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연구 방향은 첫 번째, 가격이 경직적인데요. 거기 보시면 실질임금의 경직성, 명목임금의 경직성, 재화 가격의 경직성, 이자율의 경직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화의 가격 경직성은 우리가 전에 봤는데 메뉴 코스트라든가 중첩 가격 설정 이론 또는 조정 실패 이렇게 있는데, 거기 보시면 임금 중에서 실질임금과 명목임금, 그걸 좀 잘 보세요. 자, 그래서 우선 실질임금 세 가지만 보세요. 효율임금, 인싸, 아싸, 내부자, 외부자, 모형, 암묵적 계약 이론, 이렇게 우선 세 가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문자로 쓸게요. 실질임금이 왜 경직적이냐, 요거에 대해서 볼게요. 실질임금의 경직성. 네, 한번 살펴보시면 우선 첫 번째, 효율임금 제도가 있습니다. 효율임금 제도. 이 효율이라는 게 뭐냐면 임금을 주는데, 여러분 임금이라는 게 바로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을 나타냅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임금을 높게 주면은 또 근로자가 힘이 나고 신바람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효율임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생산성을 높이는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임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미시경제학에서는요, 임금을 어떻게 줘야 됩니까? 그 사람이 일하는 만큼, 그걸 생산성이죠. VMPL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통 얘기하는 게 생산성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임금이 제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생산성이 낮으면 어떻게 된다? 그렇지, 임금은 낮은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요게 바로 전통적,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생산성이 낮다? 근데 이게 근로자 입장에서 생각해봐. 나는 열심히 내가 게을러가지고 생산성과 성과가 안 좋으면 그건 나는 납득할 수 있어. 근데 코로나라든가 경기 침체가 돼가지고 나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성과가 별로 안 좋게 나왔어. 그러니까 회사에서 너 일 열심히 안 했구만 해서 임금을 깎아.
기분 나쁘잖아. 그렇기 때문에 효율임금 제도는 이걸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임금을 낮게 주지 않고요. 임금을 많이 주게 되면 그러면 이 근로자가 신바람이 나서요. 생산성을 더 올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3번 그걸로 보세요. 효율임금 제도 하에서는 진짜 임금이야 실질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이게 근로의욕이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야. 근로의욕이 높아지고 그리고 열정이 높아지게 돼서요. 그래서 생산성이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다시 4번 보세요. 효율임금이라는 것은 뜻만 보시면 됩니다. 주관식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임금 한 단위당 노동자의 근로효율, 노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오케이?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야. 자, 그러니까 남들이 받는 그냥 일반적인 균형임금보다 좀 더 높은 임금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효율임금은 고임금이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고임금. 높은 임금을 주는 거야. 자, 그래서 동그라미 5번의 두 번째 줄 균형 실질 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이 되고요. 자, 그래서 6번 기업이 높은 실질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생산성이 높아져서 이윤이 증가하게 되고요. 자, 그렇게 되면 높은 생산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효율 임금을 지급할 요인이 생기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이렇게 고임금을 주면 사실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이윤 극대화에 부합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얘가 비용이 증가합니다. 당연히 임금을 많이 주니까. 그런데 비용이 증가하는 거 이상으로 생산성이 증가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비용의 증가로 TC가 증가하긴 증가하는데 생산성의 증가로 TR의 증가가 훨씬 더 크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비용의 증가보다 생산성 증가가 훨씬 더 크게 되고 그 결과 이윤이 증가한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윤 극대화에 부합하는 거야. 미시적인 최저 기업의 이윤 극대화의 한 방법으로 이걸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7번 거기 끝에 이윤 극대화에 부합한다. 이거 잘 보시고 대신 임금이 높은 수준에 있잖아. 고임금이잖아요. 그래서 밑에 그림이 있는데 별건 아니고요. 자, 그러니까 실업이 노동시장에서 실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원래 높은 임금을 유지하고 있으면 거의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용이고 실질 임금 있을 때 노동의 수요와 노동의 공급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임금이 요 수준이 돼 버리게 되면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만큼 실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업이 발생하고 있는데 오케이? 아니 그러면 임금이 낮아져야 되잖아. 근데 임금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경직적입니다. 왜냐면 높은 임금을 유지하는 게 기업의 이윤 극대화에 오히려 부합하기 때문에 임금이 낮아지지 않아요. 원래는 낮아져야 되는데.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8번의 화살표 체크하시죠. 효율 임금은 구조적 실업의 한 요인이 된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어. 아니요,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왜 임금을 많이 주면 생산성이 증가합니까? Why?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냥 그렇잖아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걸 몇 가지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역량 모형입니다. 약간 저개발 국가에 적합한 건데 맛있는 걸 먹고 영양가가 높은 음식을 먹게 된단 말이지. 옛날엔 돈이 없으니까 라면, 편의점 이렇게 음식에서 먹을 수밖에 없었는데 영양 상태가 좋아져요. 당연한 얘기야. 잘 먹고 그러니까 힘도 더 난다 이겁니다. 그리고 태업을 방지합니다. 태업이 뭐야? 도덕적 해이야. 그래서 도덕적 해이가 감소합니다. 내가 만약에 태업 상태로 해가지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게 되면은 나만 손해야. 내가 잘리면 뭐야? 그러면 아니 내가 삼성에 다녀요. 예를 들면. 근데 사성전자보다 삼성전자가 연봉이 더 높아? 월급을 더 많이 줘? 근데 내가 나태하다가 잘렸어. 그러면 다른 회사 가면
거기는 연봉이나 근로조건이 별로 좋지 않거든. 그러니까 안 잘리려고 더 열심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역선택을 방지해요. 역선택도 감소해요. 이 둘 다 돼요.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역선택이란 건 뭐야? 아니, 여러분, 임금을 높게 주면 와, 난 저희가 좋아해 사람들이 많이 몰리긴 할 텐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주 좋은 회사, 뭐 삼성 이런 데라든가 공기업 같은 좋은 회사들 중에서 약간 내가 봤을 때 능력이 안 되거나 좀 이렇게 되면 아예 지원 자체를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땐 자기 자신이 조금이라도 객관화 시켰을 때 나도 지원해서 합격할 가능성이 있어 라는 것만 지원을 한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걸러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이 이직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이직이 감소합니다. 아니, 이직이 막 늘어나게 되면 그 자리에 새로운 사람 뽑아가지고 다시 가르쳐줘야 되잖아. 기업의 문화도 알려주고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도 비용이 걸립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오른쪽 날개 부분에 진짜 효율 임금이 진짜 적용된 사례가 있어? 헨리 포드가 있었던 당시에 다른 데보다 평균 임금 딴 데보다 더 두세 배 많이 줬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그 당시만 해도 임금을 올려주면 비용 증가로 회사에 네거티브한 효과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오히려 진짜 성과가 좋아져 가지고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동차 생산도 더 증가할 수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오케이, 요게 바로 효율임금 이론이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 인싸아싸 모형입니다. 내부자, 외부자 모형이에요. 내부자, 외부자 이론.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내부자가 뭐냐면 우리가 노조에 가입해서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취업에 성공해서 취업한, 그리고 노조에 가입한 그 근로자를 우리가 내부자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외부자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실업자야, 실업자. 노동시장 밖에 있는 거야. 회사 밖에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자니까 아싸라고 하겠죠. 그래서 인싸 아싸 모형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싸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선 1번 봅시다. 인사이더란 기업에 고용돼서 임금 협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요. 아싸라는 것은 실업 상태에 있어서 임금 협상 자체에 뭐 회사랑 나 임금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2번, 이미 기업에 고용돼 있는 내부자들은 임금 협상에 대해서 상당한 협상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조에 가입한 사람들이 우리 말이야 이렇게 임금 인상 요구하지 않으면 우리 떠나가 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대책이 없다고요.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협상력이 있게 되고요. 그만두면 다시 노동자를 채용하고 훈련시키는데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렇고요. 4번, 노동조합의 결성 같은 것도 우월한 협상을 갖게 됩니다. 거의 뭐 설명이 쭉 많은데 뭐 그렇게까지 뭐 볼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싸들이 내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외부자들에 대해서 신경을 쓸까요? 안 쓸까요?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전체 노동자들을 위한 권익과 이것도 있긴 하지만 자기가 속한 그 조직, 회사 내에 어떤 복리, 후생 이런 걸 높이려고 하는 거지 그 멀리까지 신경을 그렇게 쓰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뭐다? 임금이 아니 밖에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침체가 됐어. 그러면 우리 같은 노동자를 위해서 임금을 인하해야 되겠습니다 하는데 인하하지 않아. 오히려 이 사람들이 더 반대할 가능성이 많죠. 다음 세 번째, 암묵적 계약 이론, 묵시적 계약 이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암묵적 계약 이론, 네,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실을 우리가 봤을 때 일정한 임금 받는 거랑 성과급 받는 거랑 어느 게 좋습니까? 이게 내가 잘할 수 있고 다른 평균보다 성과가 좋을 것 같으면 성과급이 낫겠지. 학원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막 강의를 한다 할게요. 근데 그냥 시간당 얼마 주는 거랑 수강생 베이스로 주는 거랑
강의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시간당 얼마 주는 게 더 낫겠지. 수강생들이 많지 않으니까. 근데 뭐 강의가 오래되고 수강생이 많은 경우에 시간당 이거보다는 수강생 수에 따라서 반띵 이런 게 훨씬 더 낫겠죠. 이해 가시죠? 근데 기업이나 근로자나 뭔가 수강생이 없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번에 물건을 잘 못 팔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에 위험에 대한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자, 근데 노동자들은 기업도 위험을 싫어합니다. 위험 기피적인데 노동자들은 더 위험 기피적입니다. 기피적.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2번 경기 상황과 관계없이 일정한 실질임금 받는 것을 선호하게 됩니다. 오케이? 기업도 마찬가지야. 위험 기피적이긴 하지만 노동자를 거기 보시면 해고하고 다시 뽑으면 돼. 비용은 들지만 그래서 안정적인 고용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노동자들은 더 위험 기피적이니까 그냥 임금이 들쭉날쭉한 것보다 일정한 임금을 더 선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거기 5번 보시면 암묵적 계약이 이루어지면 기업은 경기 변동에 따른 실질임금의 변동폭을 줄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에게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가요. 실질임금의 경직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명목임금의 경직성 살펴보도록 할게요. 명목임금 경직성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네요. 4번. 자, 이거 임금에 대해서 명목임금과 실질임금을 나눠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명목임금 경직성.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1번은요. 중첩임금 계약 모형. 의미 자체도 이해는 가실 거야. 중첩임금 계약 모형. 자, 그냥 간단하게 보세요. 아니, 회사가 한날 한시에 동시에 임금 협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이렇게 임금 협상을 하다가 이렇게 뭐 1년이면 1년, 뭐 일정 기간 임금을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죠. 다른 회사가 또 임금을 이렇게 협상하고 이렇게 중첩적으로 임금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오케이? 아니,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봐요. 여기 A기업이 있는데 사측과 근로자가 임금 협상을 해. 근데 다른 B와 C기업은 아직 임금 협상을 안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임금을 올려주게 되면 A기업이 그러면 비용이 증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비용이 증가하게 되니까 임금을 그냥 A 고정시킵니다. 오케이. 자, 명목임금 해서 우리 대문자로 쓸까요? 살짝 소문자를 뭐 책마다 다르긴 한데 소문자를 실질임금, 대문자를 명목임금 아니면 이걸 P로 나눠주는 걸 실질임금 이렇게 표현하긴 하죠. 자, A가 임금을 고정시켜. 그럼 B 기업 입장에서 임금 협상을 할 때 C는 아직 임금을 올리지 않았고 A도 아직 안 올렸는데 자기 혼자 올리면 경쟁력이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B 기업도 임금을 다음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죠. C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C 기업도 이렇게 해서 고정됩니다. 자, 책으로 갈게요. 자, 1번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노동자와 기업은 임금 계약을 체결할 때 자신의 절대임금 수준뿐만 아니라 다른 상대방의 기업의 상대적인 임금 수준도 고려하면서 임금을 결정해요. 그러나 2번, 현실에서 모든 기업들은 동일 시점에서 임금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시점이 달라요. 임금 체결 시점이, 계약 시점이 달라요. 시점이. 기업마다 지금 여기 그림 보시면 기업마다 달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3번. 예를 들어 경제 전체 기업 중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여기서 이제 2개 스타일 기업만 있어. 매월 1월에 임금 협상하고 나머지는 7월에 임금 협상한다. 이렇게 되면 하반기에 발생한 예상치 못한 수요 충격으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했을 때 만약에 이때 요 시기에 만약에 어떤 충격이 발생했다 할게요. 물가가 상승하는 충격이 발생하게 되면 얘는 뭐야? A기업은 이미 임금 협상 끝났으니까 뭐 충격이 있든 말든 어쩔 수 없지.
B도 어쩔 수 없고 C만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C 입장에서도 A와 B가 안 했으니까 우리도 했다가는 약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조금만 올려주는 거 할 수 있습니다. 5번. 자, 이와 같이 시차를 두고 체결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타임 렉이라고 하는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케이? 시차를 두고 임금 협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명목 임금이 여러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서서히 슬러기시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경직적이라는 표현이 아예 안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서서히 그런 거에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의미도 내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슬러기시가 서서히 막 물속에서 막 이렇게 물길 가는 그런 느낌이죠. 6번. 이 모형은 노동시장에서 상호 의존성을 통해 가지고 나타냅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장기 임금 계약입니다. 아니, 임금을 계약할 때 1년 아니면 6개월 이렇게 계약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5년 이렇게 뭐 10년 막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은요, 야구 선수들 보면 그런 거 있잖아. 연봉을 미리 정할 때 계약금 얼마 받고 연봉을 얼마 이렇게 그냥 한 10년간, 10년 너무 긴가? 한 5년간 이렇게 정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나름 기업이나 근로자뿐만 아니라 뭐 야구 선수들도 거기 보시면 안정적인 고용 관계 이거요. 아니 좀 성과가 좋다고 해가지고 다른 회사에서 스카우트 돼가지고 휙 뺏기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안정적인 고용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가격 경직성 볼게요. 자, 이게 어떤 거의 경직성을 설명하는가 그런 것들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뭐 디테일하게 뭐 들어갈 건 아니고요. 자, 메뉴 비용이 있습니다. 메뉴 코스트. 자, 이거 메뉴판을 가는데도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1번에 재화 가격을 조정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메뉴판에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 카탈로그 인쇄 비용, 홍보 비용 이런 것들이 발생해요. 자, 불안정 경쟁 기업의 경우 새로운 가격이 기존에 설정됐던 가격에서 가격을 내가 조정해서 얻게 되는 이득보다 조정해서 발생하는 비용이 더 큰 경우에는 에이 조정 안 해 이렇게 된다고요. 자, 3번에 보시면 메뉴 비용이 그리 크지 않더라도 가격 조정에 따른 이윤 증가분보다 기업들은 가격을 조정하지 않는 게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이렇게 가격 조정에 따른 말 그대로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메뉴판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 변경하는데 이게 귀찮아. 이것도 비용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단골 손님이 있는데 여러분 메뉴판을 고급스럽게 만들었는데 이걸 맨날 바꾸는 것도 귀찮고 비용이 든다고 해서 안 바꿔! 이렇게 한다고. 왜냐면 또 짜장면 가격이 올라갔는데 혹시나 또 내려가거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해봅시다. 이렇게 되면 그냥 기존 가격 그대로 주게 되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 자, 중첩 임금 모형하고 비슷하게요. 가격 경직성이니까 중첩 가격 설정 모형.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1번 보시면 똑같습니다. 모든 기업이 재화 가격을 동시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엇갈리게 중첩 임금처럼 엇갈린 가격 설정 모형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엇갈리게. 자, 경제 전체 기업 중에 절반은 매월 1일에 가격을 조정하고요. 나머지 절반은 15일에 조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3번 보시면 10월 10일에 통화량을 증가시켜서 총수요가 증가했을 때 15일에 가격 조정하는 기업은 뭐야? 기업에게 고객을 뺏길 수 있잖아. 가격을 조정해버리면. 그러니까 약간만 가격을 인상합니다. 약간 느낌이 기업들 간의 가격 경쟁하는 과점 시장에서 상호 의존성 그런 걸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쉽게 조정을 잘 못하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는 조정 실패 모형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조정 실패 모형. 이건 뭔데? 거기 보시면 아니 경기 침체가 발생했을 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게 일시에 일어나지 않잖아.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협조적으로 행동해서 가격을 인상하게 되면
오히려 이윤이 증가할 수 있는데 용의자의 딜레마와 같이 죄인의 딜레마와 같이 파레토 개선이 가능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쪽으로 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여기서 3번 볼게요. 자, 모든 기업이 가격 인하에 합의를 하게 되면 바람직한 상태가 갈 수 있는데 아니 우리가 그냥 혼자서 움직였다가 오히려 나쁜 상황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현재 가격을 유지하는 가격의 경직성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오케이? 네, 그 정도 보시고요. 자, 가격 경직성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메뉴 비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임금 경직성, 특히 명목 임금과 실질 임금 나눠가지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6번째. 자, 이자율이 또 하나의 가격 변수죠. 그래서 이자율 경직성.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선 1번 보시면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R이 올라갔다 할게요. 아니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이자율을 높이 쳐준대. 그럼 이자 수익이 증가하겠죠. 이거는 편익이 증가합니다. 편익 측면에서 편익의 증가 효과가 있어요. 이자를 줬을 때 이자 수익이 증가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네거티브한 비용 측면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비용이 증가합니다.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자, 부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거기 보시면 아니 여러분 이자율을 높이 줘서 돈을 빌리겠다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이 삼성이나 현대같이 건실한 기업일까요? 아니면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위기에 빠져 있는 기업일까요? 맞아요. 위기에 빠져 있는 기업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파산의 위험이 증가해. 파산 위험이 높은 부실 기업일 수가 있어요. 부실 기업에게 만약에 대출을 해준다면, 대출을 하면 자, 그럼 어떻게 돼? 얘가 파산해가지고 원금마저 갚지 못하는 거야. 이자는커녕. 자, 원금 회수 가능성이 원금에 대한 회수에 대한 가능성이 낮아져요. 아니 그러면 오히려 이게 원금마저 못 받으면 괜히 조금의 이자 더 받으려고 하다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뭘 얘기하려고 합니까? 라고 하면 이자율이 올라갔을 때 편익의 증가와 비용의 증가를 봤더니 편익의 증가가 만약에 반대로 할게요. 더 크게 되면 이자율을 올리면 되는데 편익의 증가보다도 비용의 증가가 더 크게 된다 그러면 이자율 안 올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2번 보세요. 이자율이 낮은 상황에서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기업의 기대 수익은 올라갑니다. 이자를 더 많이 받으니까. 근데 이자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게 되면 위험이 높은 기업들만 대출하려고 합니다. 이게 겉으로 봤을 때 심사를 한다라고 하는데 아니 부실 기업들이 돈을 빌리려고 하면 이게 역선택 문제에 빠진다고. 그래서 이렇게 역선택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은 아니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편익의 증가와 비용의 증가를 잘 체크를 해가지고 비용이 더 커지게 되면 이자율을 올리지 않고 그대로 경직적으로 유지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걸 신용할당이라 합니다. 밑에 그림 보시면 살짝 이자율을 올리는 게 더 나아 보이긴 하지만 오히려 낮은 이자율을 그냥 받으면서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데 누구한테 빌려줄까? 저요, 저 주세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청산되지 않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자율의 경직성까지 봐서요. 명목임금의 경직성, 실질임금의 경직성, 그 다음에 가격의 경직성 이렇게 봤습니다. 경제정책에 대한 효과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의 경제정책의 효과는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경제정책에 대한 효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 그림 한번 잘 보시면 되겠는데
안정화 정책에 대해서 세고전학파는 예측했을 때는 단기에서조차 효과 없다 이렇게 했는데 세케인작파는 합리적 기대 하에서 예상을 했을지라도 가격이 경직돼 있잖아. 자, 그래서 지금 세케인작파 보는 겁니다. 이 합리적 기대를 합니다. 합리적 기대와 더불어 자, 미시적인 최적화 원리가 여기 깔려 있는 거지. 미시적인 최적화 원리가 이렇게 깔려 있는데 아니 이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격이 경직적이면 가격이 경직적이라고 하면 자 그러면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조정을 해주지 못한단 말이죠. 이해 가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단기에는 정부 정책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정이 안 돼요. 조정의 실패로 시장이 청산되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정부가 개입했을 때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효과가 있어. 오케이? 자, 2번. 세고전학파의 정책 무력성 명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3번. 단기적으로 경제가 침체돼 있을 때 적극적인 안정화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됩니다. 자, 밑에 그림을 보시면 앞에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2점의 균형점이었었는데 총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예상하지 못한 정책이었을 때 거의 G점에서 오랫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물가가 P1 상태로 되어 있고요. 예상된 정책이라 해도 마찬가지야. 아니 가격이 움직여야 되는데 못 움직인다니까? 자 잠깐만 가볍게 보세요. 뭐 깊이 있게 볼 건 아닙니다. 자 밑에 그림 나와 있는 것처럼 장기가 있고 총수요, 총공급이 있는데 총수요가 증가했어.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근로자들이 임금 올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럼 원래 이제 올려주게 되면 여기까지 갈 건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가 지금 G점이야. 예상을 했는데 올려주세요 했는데 회사에서 얘기합니다. 아니 임금을요 우리 벌써 2년 동안 임금 동결하기로 계약을 맺었잖아요. 올릴 수가 없는데요. 아 예 그러네요. 그리고 인싸 아싸 모형에서 오히려 막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가격이 조정되지 못하는 거야. 임금이 조정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 G점에서 F점으로 가게 되는데 요게 힘들어요. 힘들어. 이행하는데. 오케이? 그러니까 세고전학파 쪽에서는 가격이 신축적으로 조정되면서 임금이나 이게 신축적 조정돼서 AS가 상방 이동이 금방 되는데 여기서는 안 됩니다. 임금도 경직적이고 해서 임금 인상이 어려워요. 그래서 힘들어서 G점에서 오랜 기간 동안 오래 머물러. 이게 오랫동안 머물러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효과가 있어.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예상된 정책의 경우에도 Y2로 증가하고 물가는 P2로 상승하게 되는데 장기에는 나중에 글리 갑니다. 물가만 상승하는데 이 장기라는 기간이 되게 길어. 단기가 뭐 짧지 않고 뭐 하루 이틀, 한 달 이것도 아니고 단기가 여기서는 막 10년이야. 그러면 사실 효과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밑에 보시면 학파별로 이제 고전학파, 통화주의, 세고전학파 이렇게 케인작파, 세케인작파 정리해 놨는데 가볍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챕터 16장 마무리 짓고요. 안정화 정책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챕터 17장에서 얘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